저는 2013학년도 졸업생 이다혜고요. 저는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부 소속 상담 및 교육심리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분들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막 떨림이 막 올라오는데 견뎌야죠. 네. 견딜 수밖에 없고, 네. 사실 제가 지금 좀 먼저 알고 싶은 거는 혹시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높이. 그다음에 반짝반짝. 예뻐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대생이기 때문에 여대생 컨셉을 입었는데 예쁜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대학원 저도 준비를 할 때, 그냥 대학원도 저는 생각했지만 다른 대학원도 선배님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죠. 너무너무 바쁘지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내가 할 것, 그리고 면접 때 준비할 것, 그리고 앞으로 대학원 생활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여러분은 제 발표를 들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시게 될 것입니다. 네. 저도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대학원에 왜 가고 싶으신가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석사가 필수기 때문에 저는 석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실 분 계실 거고, 전 임상심리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실 분들은 이제 임상심리 전공으로 가셔야 되는데, 임상심리 전공은 일반대에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상담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요. 혹은 저는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교직이수를 하셔야 돼요. 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목적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하셨다면 이제 나의 목적에 맞는 대학원의 종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선택을 해야 되냐? 이 대학원의 목적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정말 다양하고 학교마다도 다 다르고, 그리고 학교마다 전문적으로, 일반대의 경우 특히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사하셔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대학원의 종류는 일반대학교, 그다음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네, 이제 어떤 기법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대 쪽을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임상, 교육, 건강, 아동 등등등. 그리고 졸업하시게 되시면 학술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시고요. 게스탈트에 대해서 난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쪽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청소년 진로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 이런 쪽으로 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논문이 필수십니다. 그 교육대학원의 경우인데요. 교육대학원은 사실상 특수대학원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약간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상담교육, 아동 쪽으로 전문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고요. 교직이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교직이수가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제 학기 중에는 전공 과목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 교직이수를 위한 과목들을 커리큘럼 짜서 이렇게 교육해 주시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간에 수업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그 다음에 지금 학기 중에는 야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아동심리,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이런 약간 예술치료 쪽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학위 취득 가능하시고 야간 수업에 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양성이 목적이고 이제 이게 세부 전공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일단 분류를 하긴 했는데 대학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시면서 더 잘 알아보신 다음에 자세히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대 지원일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떤 학교가 유명한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관련 학회지, 심리학회나 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 등등 학회지를 보고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를 잘 찾아보면 이제 학회 때 발표했던 분들의 자료 같은 것도 올라와 있고, 목차가 있는데 그분들이 연구하신 주제를 잘 살펴보고, 이제 저희 학교 이제 홈페이지에서 논문 찾는 방법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쪽으로 이제 요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검색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흥미 있는 주제 혹은 분야의 발표자의 이력을 살펴보고,
어떤 교수님일 경우 이제 교수님 성함으로 검색을 해본다든지, 뭐 동기 삐리리, 뭐 효능감 삐리리, 뭐 창의성 삐리리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그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교수님들의 이력 살펴보시고, 또 조금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논문들을 이제 만약에 기독교 쪽으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혹시 있으실지 몰라서 말씀드리자면, 뭐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오케이 하시는 학교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최근에 배출 논문이 어떤 형태인지 그 학교에서 그런 거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논문들, 네, 그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대학원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네, 지금부터 미리미리. 저희는 사이버 대학이잖아요. 저도 이 틀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심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저의 핸디캡을 겪어내고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일단 기본 뭐 4.0 이상 기본, 거기에 끄덕끄덕하지 못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남은 학점을 열심히, 네, 그리고 이제 입시에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하시면 돼요. 조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저 때는 없었는데. 네, 전 다 알아서 찾아서 했는데 굉장히 지금은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열심히 찾아보셔서 그 과목 먼저 수강하시고 학점 관리하는 김에 꼼꼼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지. 그리고 경력 쌓기. 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이버대가 우리가 핸디캡이 될 수 있지만 전 장점을 극복했던 게 직장 같은 것도 일부러 관련 있는 쪽으로,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직업인데 계속 가르치면서 겪어보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는 직업. 그 다음에 인턴십. 저는 이제 인턴 5기고요. 예, 인턴십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예,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아까 발표 들으셨죠? 그렇게 준비하셔서 인턴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학교의 진짜 큰 메리트예요. 저희 한양사이버대학교. 저 지금 석사 들어가는데 아무도 해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논문 작성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밑에 학사 논문이 드물어 긍정적 어필 가능, 매우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너 진짜 논문 써봤어? 네. 얼마나 당당한데요. 사이버대 아무것도. 네, 네. 하지만 약간의 슬픔은 있어요. 네, 어떠냐면요. 너 학부 어디 나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전 여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디 나왔어? 이러면 나 한양사이버대. 진짜? 심지어 저는 교수님한테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거기 학교가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셨어요. 교수님가. 괜찮아요. 앞으로 실력으로 보여드리면 돼요. 저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가 중요해요. 지금은 다 과정일 뿐이고. 힘내세요. 아니 혹시 안 돼요? 기껏 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논문 작성을 위해서 그리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의 방향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아까 입시 준비할 때 대학원 선택하고 전공 선택할 때 논문 작성이 전 되게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제 뭐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창의성의 관계를 다뤘는데 저는 그래서 창의성 쪽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 대학원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뚜렷해지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쓸 게 너무 많아요. 아는 내용이니까. 예, 저는 제 논문도 인용하고 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 영어 공부. 예, 저는 사실 잘 못했는데 지금부터 하시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어학 점수 받아놓으시면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꼭 필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중요하긴 합니다. 받아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전공 영어, 이 용어 자체를 꼼꼼하게 틈틈이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체가 어떤 평가의 지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면접 보실 때. 네, 그래서 미리 살펴보는 대학원 입시시험.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까? 입시시험은 이렇게 3가지. 시험, 서류, 면접. 이 지피시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서류의 경우에 이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가 돼요.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는 뭐 현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야의 향후 전망,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할지 대학원에 와서
이런 것들, 그리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옵션으로 뭐 추천서와 공인영어 점수 필요한데 저는 없었어요. 추천서와 공인영어 점수. 저는 없었고 그 면접 때 보는 영어 시험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냥 AP 사이클러지 그런 책들 되게 열심히 봤고 저는 학업 계획서, 이 연구 계획서를 굉장히 잘 썼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맞춤법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고 논리적인 전개 그리고 쓰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이제 전공 공부는 툭 치면 툭 나오게끔. 이거 뭐예요? 그러면 빨리 말하는 사람이 먼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툭 치면 툭 나오게끔 말을 해서 완전히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잘 보시면 입시 요강에 어떤 서적을 공부하면 좋을지를 지정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그런데 대부분 개론 서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광범위한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개론 서적 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씩 채워가시면서 영역을 넓혀가시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기보다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모든 개념들이 머릿속에 잘 통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요구. 직독직해. 앞에서 해석, 핸드폰, 스마트폰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어 찾아보고 절대 안 돼요. 네, 그리고 저 같은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면접을 이쪽에서 하고 영어 면접 따로 있어요. 이제 그쪽을 걸어가서 이렇게 1대1로 앉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 한 장 주시고 여기 있는 것을 읽고 나에게 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쭉 읽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이 전문 용어를 익히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전문 용어만 빼고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빼고 말씀을 드렸죠. 떨어졌어요. 말 되게 잘했는데 면접 때. 엄청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해요. 어떤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게 대학원 입시는 영어가 다야. 이렇게 하셨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붙은 걸 보면. 네, 그리고 통계 요구하는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아주대, 이대, 중앙대 이렇게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화적인 개념보다는 정확한 정의와 풀이를 요한다고 합니다. 제 말이 혹시 좀 빠른가요? 좋죠. 제가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여러분도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제 저희가 해줄 수 있고 제가 해줄 수도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요즘 이런 게 많이 활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 봐도 거의 여기를 거쳐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단 대학원 입시가 그 목적인 모임들이기 때문에 타전공자들이 이제 대학원 심리학적으로 하고 싶어 할 때 기본적인 이론 지식이 없잖아요. 우리 그런 거 시험에서 열심히 물어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고요. 대학별 맞춤형 스터디가 모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심리학적 개론에 대한 지식은 매우 잘 우리가 트레이닝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시험들 방법도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로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입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담해보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자기소개, 저는 첫 들어가자마자 그냥 맨 처음 묻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 않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네, 쳐다도 안 보시고 그냥 이렇게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얘기해보세요. 다른 이력서 넘기시면서. 저는 그 장면에 있었어요.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견뎌야죠. 지금처럼. 네, 그래서 잘 얘기했어요. 열심히. 저는 뭐고요. 제 지원 동기는 이런 거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 계획서에 관한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중요한 건 이 면접관 교수님들께서 제 이력서를, 제 연구 계획서를 다 읽고 오셨을 거란 기대를 버리세요. 안 읽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시는 분도 종종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말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택해서 질문을 뭔가 얻을 수 있게끔 잘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자신을 어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할 때 제 자랑 다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런 걸 겪고 인턴도 했고 어쩌고 심리검사도 어째봤고 이렇게 해봤고 하시면 좋아요. 자랑처럼 잘 어필하셔야 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질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나이도 어린데 왜 교육대학원에 지원했어요? 이런 질문 들으실 수 있고 아니면 결혼을 아직 안 하셨네요.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대요.
그리고 논문에 대한 질문 저는 받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물어봐 주셔서. 그리고 연구 분야에 대한 견해도 물어보시고 자신의 상담자로서의 장단점을 얘기해보세요. 뭐 한 번씩 생각해보세요. 어떤 나의 장단점이 뭐가 있나. 그리고 이런 면접형으로 전공이나 통계 영어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지필고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리 엿보는 대학원 생활의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의 10월 달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플래너를 다이어리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3개를 들어요. 3학점씩. 그래서 화요일은 수업 듣는 날, 금요일도 수업 2개 듣는 날. 2개 진짜 너무 벅차더라고요. 3시간씩. 네, 그리고 저는 지금 교육조교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주 1회 과사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날은 과사에 가고 뭐 보고서 작성 이런 거 기본이죠. 매주 거의 보고서 작성이 있죠. 봉사. 저는 지금 판교 청소년 수련관에서 징계 청소년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력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대학원에 오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될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석사니까 파트타임으로 나는 상담도 할 수 있을 거야. 뭘 이쪽으로 돈을 벌 수 있겠지? 전혀.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네.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이렇게 고지해 주실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어렵사리 봉사활동을 구했어요. 심지어 이 봉사활동 뽑는 것도 18대 1이었다는 거, 경쟁률이. 제가 뚫고 들어갔다는 거. 네.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상담심리 전공이시기 때문에. 어필하기 나름. 네, 그리고 지도교수님 스터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판교에서 학교까지 맨날 날아가고 그랬어요, 월요일은. 그래서 이제 저희 회식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회사 다니면 회식은 이제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연장해서 밥도 먹고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과제 제출, 발제 연습, 발제 있고 뭐. 저 이거 프로포절 저희 1학기인데 석사 1학기인데 벌써 프로포절 자료 만들래요. 이게 뭐냐면 논문 계획서예요. 만들래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과제예요, 과제. 그리고 학회 지금 2주 연속으로 갔어요. 교육심리학회랑 상대심리학회. 하루 종일 열심히 들어야 돼요. 독서 감상 못 내고 통계 스터디는 이제 또 학교 친구들이랑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게 바빠요. 이때 그게 시험도 있었어요. 대학원인데 중간고사 보시더라고요. 아는 대로 쓰시오예요. 10장 외웠습니다. A4 용지 10장. 제가 암기를 이렇게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잘하더라고요. 대학원에 오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대학원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친구들, 동기들한테 물어봤어요. 대학원 입시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무슨 말 얘기해주고 싶어? 그랬더니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걸 안 넣은 이유는 좀 말이 잠을 미리 줄여놔라. 돈을 많이 벌어놔라. 결혼을 미리 해서 와라. 석사부터 시작이다.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라. 미리 인맥을 쌓아라. 이거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떤 학교에서는 교수님과의 사전 접촉을 굉장히 중시하는 학교도 있고 자대생 위주만 뽑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자대생일 경우여도 타전공이면 뽑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미리 자라나는 새싹들을 밟고 싶진 않지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조금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교육학과 소속인데 좀 의아하실 거예요. 왜 교육학과에 상담이 있지? 있습니다. 한양대에도 교육학과 내에 상담심리 전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학원 생활은 진짜 파라다이스 같을 것 같잖아요. 제가 오면은 뭐 파트타임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이런 망상적인 생각까지 아니에요. 정말 다르고 그리고 이런 랩실이 있는 학교에 따라서도 이제 그런 군기나 이런 분위기도 정말 달라요. 학교마다 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약간 각오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원별 혹시 입시 요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 여기 조그맣게 메일 주소 적어놨어요. 메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좋죠? 제가 정리한 거. 근데 표 주시는 분들이 혹시 자료 뭐 요청하시겠죠? 그리고
그 사이버대지만 정말 저는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저는 인턴 끝나자마자 논문을 바로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종합병원이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18학점 들으면서 논문까지 썼기 때문에 이미 인턴으로 지치고 지친 몸이 완전 망가져서 항생제를 먹는데도 몸에 염증이 생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병을 얻었는데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반대 어렵사리 들어가긴 했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고요. 메일 많이 주셔도 돼요.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9학번 13년 2월에 졸업한 김채원입니다. 앞에서 너무들 잘하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네. 작년 논문 발표 이후에 다시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어요. 작년 논문 발표를 할 때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스탑워치 맞추고 이래서 10분을 정확히 준비를 해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학우님들 화려한 PPT에 말솜씨들이 장난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기가 다 죽어서 발표 자리에 섰는데 그때는 그래도 순서가 세 번째라 좀 나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건 완전 전이상실입니다, 제가. 자, 저는 오늘 논문 프로젝트를 어떻게 완성했는지 그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는 그냥 목차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나눠 놓긴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교수님하고 면담 차수에 따라서 그 이루어진 과정대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아이디어 얻기, 제목 정하기. 두 번째는 가설 형성, 연구 방법 논의하고, 문헌 탐색하고, 이걸 토대로 서론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자료 수집, 연구 실행, 방법 작성. 네 번째로는 통계 자료 추출, 연구 결과 분석 및 해석, 가설 검증, 논의 작성.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초록과 주요어, 참고 문헌, 부록을 작성했고요. 그렇게 되면 논문이 완성되어 제출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나면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2, 3, 4, 5에 있는 마지막 줄에 있는 이거는요. 실제로 논문을 집필할 때 쓰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연구 주제 정하기입니다. 자, 아이디어 얻기. 아이디어 얻기는 개인관계 맥락에서 우리의 공부는 심리학이니까요. 관심이 끌리는 주변 관찰을 통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마음에 정합니다. 제 논문 주제는 페루조나에 따른 인상관리 행동 경향성, 체면 민감성,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나를 더 좋게 보이고 싶은 거, 잘 보이고 싶다는 거죠. 전 이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면요. 제 옆 사무실에 굉장히 특이하신 여직원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이런 연구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 지도 교수님이 유성진 교수님이셨는데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주제를 왜 이걸로 정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그분 행동을 살짝 설명을 좀 드렸더니 그건 정신병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살짝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 그분을 보면서 2학년 때부터 생각했어요. 논문을 쓰겠다는 생각도 했거니와 넌 내 논문 주제야 라고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 관찰을 하시면 관심 있는 주제들을 좀 모으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아이디어 노트 쓰기요. 이건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게 이 아이디어 노트 쓰기인데요.
아이디어 노트 쓰기라는 거는 저는 하정희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정희 교수님께서는 논문 노트를 만들어서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기록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논문 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열심히 적었던 거예요. 그러면 잠깐 보면은 제가 주제가 이제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어떤 심리학 분야에 속하는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분야를 정할 때도 사회심리학, 뭐 교류분석, 뭐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분류들을 어디에다가 그 접목을 시켜서 연구를 진행을 할까라는 것들. 또 이쪽에 보시면 뭐 논문 검색어들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워드들도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적었던 거. 그리고 교수님과 면담하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자잘한 팁을 주세요. 뭐 김윤주 교수님한테도 뭐 저기를 아이디어를 좀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추천 도서, 프레임 같은 거, 키워드 같은 것도 좀 팁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저는 그런 것들도 이제 안 놓치고 나중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보기 좋게 이렇게 아이디어 노트에다가 적었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목 정하기인데요. 어느 정도 떠오른 주제에 대해 구체화하게 됩니다. 제목이 정해지면 방향이 확실해지는 효과도 있고요. 저희는 초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불분명하고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많이 찾아내서 교수님께 가지고 가면 교수님께서 걸러주시고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좀 더 명료화된 문제를 구체화해서 제목을 정하게 되는데 제목을 정하면 방향도 확실해지고 그리고 이 제목에 대한 제가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제목을 일단 딱 정하면 그 제목을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써버렸잖아요. 아무리 페르소나를 검색을 해도 정말 자료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제목을 정해놓고 바꾸면 안 된다라는 이 강박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힘들게 했었는데 교수님 면담을 하러 딱 왔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제목을 바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럼 되는구나. 그래서 연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니까 연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단어들을 변경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을 정한다는 것이 방향이 확실해지는 효과도 있긴 하지만 사고 범위를 한정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목의 틀에는 갇히지 마시고요. 언제든 수정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제목은 엑기스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가장 적절한 제목, 끌리는 제목을 얻기 위해 저는 논문 제출 전까지 제목을 계속 다듬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 제목을 정한다라는 과정보다는 가제목을 정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연구 방법 설정입니다. 가설 형성 과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연구 문제를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좋으세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질문 형태의 연구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 질문 형태의 연구 문제가 나중에 가설 형태로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많아야 진짜 좀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가설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요. 제가 처음 이제 아이디어 노트에 적었던 것들을 교수님한테 검사받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초안을 작성한 거예요. 연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 형태, 페르소나가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가, 페르소나를 형성하는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의문문이 찍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더니 얘를 가설 형태로 교수님이 바꿔주십니다.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증가하는가, 형성하는가 이런 문장에서 증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어떨 것이다 라고 가설 형태로 지금
변경된 가설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 5가지, 6가지 정도 이제 추려서 그것도 가지고 갔을 때 변경된 가설이 이렇게 3가지로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한번 손을 봐주시면은요, 뭔가 이렇게 문장도 좀 세련되시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주 만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문헌 탐색. 이 문헌 탐색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계속 과정 중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 설정에서는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고 문헌을 종합하고 변인을 결정하고 통계 분석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자, 슬라이드가 하나가 그냥 넘어갔군요. 여기에서는 아까 연구 방법에서 이제 연구 대상, 측정 도구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변경되는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연구 대상이 20대에서 30대 성인 남녀 30명 이런 식으로 그냥 했는데 좀 더 구체화돼서 어느 지역에 20에서 50세 더 확장됐죠. 성인 남녀 30명에서 101명 정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측정 도구도 저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가져갔을 때 문항이 많으면 저는 설문지법을 이용을 했는데 설문지를 받았을 때 문항이 막 100문항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제 응답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추천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응답자가 힘드니까 우리 척도를 가장 맞는 거 3개 정도만 고르자. 그래서 문항도 35문항으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통계 분석은 뭐 SPSS 사용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문헌 탐색이 중요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검색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얘네들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논문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걸 읽어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애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종합하는 것도 이것도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이제 논문을 쓸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문헌 탐색이 중요한 이유는 연구 문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던 애들이 이렇게 책을 보면 제가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조금 많이. 그래서 연구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선행 논문에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쓰여진 저희는 어차피 논문이라는 게 저희가 새로운 뭔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 학부의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에 후속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논문을 많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구 주제는 대부분 모방에서 시작된다. 완전히 창조적인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해야 한다는 부담에서는 해방되어야 한다. 이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저는 처음에 이제 그걸 선행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만 해야 되지 그거를 어떻게 제 논문에다가 쓰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방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헌 탐색은 끝까지 논문이 진행되는 그 과정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논문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서론 이제 작성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가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서론을 작성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이 목적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문헌 탐색을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연구를 드디어 실행하게 되는데요. 자료를 수집하실 수 있는 제가 검색하실 수 있는 곳들을 좀 적어놨어요. 이건 학교에서 이제 논문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이제 거기 교수님들께서도 다 추천해 주셨던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국회도서관에서 자료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 근데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료 자료들이 많아서 네,
그 돈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자료 수집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를 드디어 실행하게 됩니다. 저는 설문지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설문지를 돌려서 이제 응답을 받고 그거를 제가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이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요즘에는 뭐 다 거의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메일 통해서 그 지인들한테 뭐 부탁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로 이제 수거를 해요. 그 다음에 수거된 이제 그 응답 자료들을 가지고 연령,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그리고 문항에 따른 그 점수,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해서 데이터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 단계에서 논문으로 작성해야 될 것은, 서면화해야 되는 거는 방법을 작성을 하고 조사 대상 기술하고 각 변인들의 평균값, 표준 편차 제시하시면 됩니다. 측정 도구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기술하시고요. 이런 거는 이제 문헌 탐색에서 많은 다들 가지고 계시면 돼요. 문헌 탐색하실 때 이런 것들 추출해 놓으셨다가 인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분석 방법은 SPSS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 간단하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이 이제 드디어 연구 결과를 저희가 얻게 되는데요. 먼저 응답한 내용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사용할 수 없는 자료를 골라내야 됩니다. 응답을 했다 그래서 120명한테 제가 설문지를 돌렸는데 그걸 다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귀찮으니까 한 가지 답으로 쭉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만 있기도 하고, 또 간혹 보면 이름 쓰는 거, 나이 쓰는 거 안 쓰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자료 버리시고,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SPSS에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자료를 분류를 해왔어요. 그래서 뭐 누구, 성명, 그리고 문항, 그리고 각 세 가지 척도에 따라서 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화 했더니 지금 위에 적어놓은 거는 저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엑셀로 작업을 하면 이제 SPSS에 넣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다시 좀 수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입력 방법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제가 캡처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SPSS 분석이 나오면 이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 해석해서 가설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지금 분석표 보시는데요. 자, 처음에 제가 분석표 이렇게 만들어 갔더니 여기에서 이제 또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찝어가지고 예쁜 분석표를 만들어 주셨죠? 네, 다음도 이렇게 필요 없는 애들 과감히 지우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표로만 저는 논문에 이제 삽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부분은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이 지지됐는지 기각됐는지 검증 내용을 기술하시고요. 결과를 함축하고 서론의 문제제기에 답을 실어서 논의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차를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해요. 왜 책 사러 가서도 저는 목차부터 이렇게 좀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차에 되게 공을 들였는데 제 나름대로는 목차를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목차를 이런 식으로 막 버려, 이거는 줄여, 글씨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삭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목차도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다 왔죠. 논문이 완성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본문은 다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붙여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앞에 원래 사실 배운 대로라면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이 앞뒤로 다 들어가는데 저희는 국문초록만 하고, 국문초록 하단에는 주요어를 삽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참고문헌 이거 기술하시는 방법을 또 배우세요. 기술 방법에 따라서 참고문헌 인용된 문헌 표시하고 그렇게 하고 사용한 척도나 질문지는 마지막에 부록으로 첨부를 하시면 네, 아주 예쁜 논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문은 제출하고 논문 발표를 하시게 되면 힘든 논문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두서없는 말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